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밤중에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예정보다 3분이나 빨리 임무를 끝냈습니다. 엔진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과학실험의 성공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우주를 둘러싼 거대한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우주에 100조 원을 걸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호와 다누리가 왜 단순한 과학 성과가 아닌지. 두 번째, 정부가 2045년까지 그리는 우주경제 로드맵의 실체. 세 번째, 민간 기업들이 수백억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우주에 뛰어드는 진짜 이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주 산업이 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나사의 우주왕복선이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우주는 미국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거기서 뭐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우주산업에서는 상식을 뒤집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한국은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요. 로켓을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국 기술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주로 가는 길을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차로 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우주수송 주권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 갈 때 외국 항공사 비행기만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비행기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 어디로 무엇을 실어보낼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서 3단 엔진 조기 종료로 궤도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죠. 2022년 2차 발사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그리고 2025년 4차 발사까지 4번 연속 성공입니다. 특히 4차 발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야간 발사였어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궤도 요건을 맞추려면 새벽에 쏴야 했거든요. 고난도 임무를 성공시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비행 시간이에요. 예정보다 3분이나 일찍 임무를 끝냈습니다. 기체 결함이 아니에요. 엔진 성능이 예상보다 좋아진 겁니다. 총 비행 시간 18분 25초.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만들어낸 300톤의 추력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달에서는 다누리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누리는 2022년 8월에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입니다. 원래 임무 기간은 1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넘도록 달의 주변을 돌면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임무가 연장됐거든요. 다누리가 거둔 성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광시야 편광 카메라가 탑재되어 세계 4번째로 가시광 기반의 달 전체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서요. 지금은 세계 최초의 달 편광 지도를 제작 중입니다. 편광 지도가 완성되면 달 표면의 입자 크기나 거칠기 같은 물리적 특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달 기지 건설 위치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리호는 우주로 가는 운송수단을 확보한 것이고 다누리는 목적지인 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있어야 우주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차가 있어도 길을 모르면 갈 수 없고 길을 알아도 차가 없으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로켓을 쏘고 달의 사진을 찍는 게
대체 무슨 돈이 된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주 수송 서비스 시장입니다. 위성을 우주에 올리려면 로켓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켓을 가진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통신, 지구 관측, 군사 정찰까지.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 비용이 약 670억 원입니다. 누리호는 현재 회당 약 500억 원 수준이에요. 물론 아직 상업 발사 실적이 없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간 5회에서 8회 발사가 가능해지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동남아, 중동 같은 신흥 우주 시장을 타겟으로 한 K우주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국제 택배 사업과 비슷해요. 아마존이 자체 물류망을 구축한 이유가 뭘까요? 남의 택배 회사에 의존하면 비용도 비싸고 일정도 내 맘대로 못하니까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사체가 있으면 우주 물류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 자원과 우주 경제 생태계입니다. 달에는 헬륨3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지구에는 거의 없어요. 달에는 100만 톤 이상이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히토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원소들이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60%를 생산하면서 자원 무기화를 하고 있잖아요. 달에서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감마 성분 광기가 바로 이런 자원의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달 표면에 있는 원소 성분을 분석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헬륨3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죠. 나사가 다누리에 섀도캠이라는 카메라를 실어보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달 남북극의 영구 음영지역, 햇빛이 한 번도 닿지 않는 곳을 찍어서 얼음 형태의 물을 찾고 있어요. 미래달 기지의 식수이자 로켓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정부의 장기 로드맵과 인프라 투자입니다. 2024년 5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카사가 출범했습니다.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2027년까지 우주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우주기업 1000개 육성, 그중 10개 이상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3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전남, 경남, 대전을 연결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전남 고흥은 발사체 특화 지구입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전용 발사장을 만들고 있어요. 경남 사천과 진주는 위성 특화 지구예요. 위성 개발, 시험, 생산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개발혁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대전은 연구와 인재개발 특화 지구로 카이스트 내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2030년까지 총 3,8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와 국제협력입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5월 세계 10번째로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예요. 2024년 이후 유인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협정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을 공유받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6개 정부 출연 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ISRU, 현지자원 활용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달에서 물과 산소, 연료를 직접 채취해서 쓰는 기술이에요. 이걸 선점하면 달 경제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역사적인 MOU를 체결했습니다. 무인기 공동 개발, 국산 엔진 탑재 항공기 개발, 글로벌 상업 우주 시장 공동 진출을 선언한 거예요. 과거에는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겁니다. 왜일까요? 우주 시장이 워낙 크고 혼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대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협력해서 크기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주 산업이 장밋빛으로만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기업의 수익성입니다. 2025년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료는 240억 원이에요. 14년 동안 2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40억 원에 넘긴 겁니다. 언뜻 보면 민간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 같죠? 그런데 속사정은 다릅니다. 누리호한 기당 제작 비용은 약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발사 비용은 그보다 적어요. 기술 이전료까지 빼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예요.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적 경직성입니다. 현재 누리호 기술이전은 생산 면허 방식에 가깝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술을 개량할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그냥 항우연이 만들어 놓은 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진정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이 되려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개량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수요에 한계가 있습니다. 발사체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연간 최소 5회에서 8회 이상의 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내 위성 수요만으로는 그 정도 물량이 안 나와요. 결국 해외 수출이 답입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처럼 자체 발사 능력이 없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발사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거죠. K-팝, K-드라마에 이어 K-스페이스가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주 개발을 왜 하냐는 비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GPS, 인터넷, 정수 필터, 메모리 폼 매트리스까지 우주 기술이 민간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일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게 아닙니다. 초정밀 가공, 극한 소재,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들이 파생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이 2008년 5,300억 원에서 2013년 2조 300억 원으로 연평균 30% 넘게 성장했습니다. 우주 산업은 그 자체로도 돈이 되지만 다른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리호로 우주 수송 주권을 확보했고 다누리로 달 탐사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정부는 2045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해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민간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과학자들의 낭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경제 전쟁터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익성 문제, 제도적 경직성, 시장 수요 부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했고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우주경제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주 관련 주식이나 ETF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